둔화됐습니다. 상승폭은 확실히 다 둔화됐다. 근데 이렇게 둔화를 얘기하면 마치 떨어졌나? 안 떨어졌다. 네, 상승률이 둔화됐다. 그렇죠. 상승폭이 둔화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우리가 충격요법을 주면 언제 제일 충격을 받죠? 때리기 직전이에요. 때리기 그렇죠. 직전. 네. 그래서 10월 15일에 충격을 받고 네. 10월 달에 일부 반영이 됐고 그리고 11월에 온전히 반영됐죠. 그럼 12월이 되면 이제 내성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지만 반영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딱 은행권 총량 규제가 리셋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볼만할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이제 통계 가지고 특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당사자시거든요. R114랑 또 막 부동산원이랑 KB랑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아예 지금 뭐 정확하게 또 오셨으니까 뭐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그게 결국에 이제 조사하는 그 모수의 종류가 달라서 뭐 이렇게 나오는 차이인가요? 뭐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 크게 네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조사 시점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주에 조사된 걸 금요일에 발표하고요. 지금 KB랑 부동산원은 전주에 조사한 걸 그 금주 월요일자까지 해서 목요일에 발표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좀 다르네요. 일주일 정도 격차가 있죠.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산출하는 산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KB랑 이제 부동산원 쪽의 산식은 따로 있고 저희 쪽은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방식은 뭐냐면 입주하고 한 3개월 지나면 계속 편입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근 한 20년 동안 입주하는 단지들이 계속 편입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나중에 보면 수백만 채가 편입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전수조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스피도 상장하면 그렇죠. 코스피 200 지수에 이렇게 지수에 반영해야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 타기관, 부동산원, KB는 표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거 하나를 기준으로 혹은 이제 A 타입을 기준으로 B 타입을 추정하고 이런 식의 이제 대표성 있는 혹은 대표성 있는 단지로 다른 단지들을 추정하는 표본조사예요. 저희 쪽은 전수조사니까 표본 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서울은 저희 표본이 155만 채. 네. 예. 그리고 전국은 한 1,100만 채 정도입니다. 그럼 거의 뭐 다 넣었네요. 네, 그러니까 임대 제외하고 뭐 하면은 한 1,200, 1,300만 정도가 모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전수조사 방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산식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설명드린 기준 시점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차이는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 중개사한테 의존적인 시세조사 그리고 조사원이 나가서 하는 시세조사 그리고 우리가 콜조사에서 하는 조사 여기에 대한 신뢰도에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AI 시세로 작년 1월부터 아예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방식은 사람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매물가가 호가죠. 매물가와 기존에 이제 중개사가 입력분이 일종의 매물가죠. 그 매물가와 그리고 실거래가 두 가지의 변수들을 투입을 하고 몸통으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을 AI가 학습합니다. 해서 그 주에 시세를 산출하니까 KB와 부동산원은 아직 사람이 조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네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세 개 기관에서 나오는 주간 동향을 특징이 다르니까 다 보고 실거래가 찍히는 이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건 시세와 실거래가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실거래가가 시세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시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딱 찍히는 스팟을 얘기하죠. 몇 층이 얼마에 거래됐다. 이걸 얘기하고 이 단지의 몇 평형이 이게 얼마다는 시세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균가죠. 평균가와 한 지점의 가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가 막 일어날 때는 비슷해요. 시세와 실거래가가. 근데 지금처럼 거래 절벽일 때는 실거래가가 시세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 이해되셨을까요? 이러고도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아마 질문은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실거래가 이후에 호가들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아예 매물이 없는 단지도 있거든요. 매물이 맞아요. 아예 없는 평형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존에 그 거래됐던 전주 가격이 있잖아요.
그게 존재하죠. 그거 기반 위에 그 다음 주 시세가 나오는데 그 주변에 위치한 동일평형, 동일 타입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면 우린 아파트 시장을 표준화된 시장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5층에서 거래돼도 6층 걸 추정할 수 있고 A 타입이 거래돼도 B 타입을 추정할 수 있죠. 그게 아파트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추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리고 기존 시세도 있으니까. 네. 그 기반 위에서 변동이 없었으면 보합인 거고요. 근데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그 가격이 얼토당토 안 와. 그러면 변수에서 빠집니다. 네. 이상치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거니까 거래가 없을 때도 지난주 시세는 존재하니까 그러면 네. 변동이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세계 뭐 기관에서 좀 약간 시차와 뭐 이렇게 종목의 어떤 뭐 선정 뭐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추세가 비슷하게 갈 거 아닙니까? 예, 추세는 비슷하게 가고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AI 시세 도입하고 이제 문제점은 주간 단위의 변동폭이 약간 통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니 그러면 매물이 정말 나왔을 때 급매물로 나오면 갑자기 하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일견 틀린 건 아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주간에서 변동폭이 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단위의 추세가 3사가 다르면 그때부터는 이게 왜 다른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간, 분기, 반기는 추세가 거의 같다. 네. 그러니까 추세상의 문제는 뭐 3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10, 15대책 나오고 난 뒤로 이제 뭐 한 달 넘게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좀 정리가 됐을 텐데 지금 뭐 전반적인 뭐 서울시장 그리고 아니면 뭐 경기도 이번에 같이 묶인 곳들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주간 시황 쓰고 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바쁘긴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12월 5일이니까 네. 그 기준에서 보면 이제 11월 통계가 나왔죠. 네. 예. 무슨 얘기냐? 10, 15 대책은 10월 통계는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판 그렇죠. 매수세가 막판 엄청 5일 동안 샀으니까. 몰렸잖아요. 네. 막 쏠려가지고 10월 통계에 3분의 2는 가짜인 거예요. 네. 10, 15 대책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10, 15 대책이 온전히 반영된 건 11월이죠. 그래서 이제 10월 대비 11월을 보는 겁니다. 보면 지금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제 서울 그게 이제 10월에 1.6%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 달에 0.75% 올랐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지역들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도 다 지정했잖아요. 거기도 다 둔화됐습니다. 상승폭은 확실히 다 둔화됐다. 근데 이렇게 둔화를 얘기하면 마치 떨어졌나? 이런 설명이 들어가면 안 떨어졌다. 네. 상승률이 둔화됐다. 그렇죠. 상승폭이 둔화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네. 거래도 줄었고 상승폭도 줄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풍선 효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시와 화성 동탄을 봤어요. 거긴 상승폭이 2배에서 3배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도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집계된 11월 통계가 이제 12월로 이행되면서 잘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충격요법을 주면 언제 제일 충격을 받죠? 때리기 직전이에요. 때리기 그쵸? 직전. 네. 그래서 10월 15일에 충격을 받고 네. 10월 달에 일부 반영이 됐고 그리고 11월에 온전히 반영됐죠. 그럼 12월이 되면 이제 내성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지만 반영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딱 은행권 총량 규제가 리셋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볼만할 겁니다. 아, 그러면 결론은 지금 약간의 뭐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었지만 뭐 한 중장기로 보면은 다시 또 약간 상승세가 또 올라가는 추세로 느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8.2 대책 했을 때 서울 전역 그리고 과천 그리고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죠. 네. 그리고 한 3년 지나니까 전 국토의 절반이 규제 지역이 됐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10, 15 대책 이후에 내년 정도 돌아보시면 수도권 일대의 상당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돼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정부 인사들 중에서는 10, 15 대책은 약간 일시적인 약간 임시 조치였기 때문에 뭐 토호제나 이런 거 풀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거로 보시는 건가요? 예, 이건 이제 정치적인 요소로서 해석해야 돼요. 그냥 어떤 그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이 지정 요건, 물가상승폭 대비 뭐 이런 요건, 청약 경쟁률 이런 그 정량적인 요건에서는 왜 써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카더라로 해제될 수도 있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정치하는 혹은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10월 15일 날 발표해서 묶었는데 네. 풍선 효과도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광역적으로 지정했는데 그걸 12월 들어서 한두 달 지났을 때 푼다고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수요자가 어떻게 느낄까요? 그러니까 좀 신뢰가 확 떨어지겠죠. 그럴 거면 왜 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627 대책에서 보면 6억 원 한도 규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발표할 때 표현은 6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6억 원 한도 규제면 충분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97 공급 대책 발표할 때쯤 이제 군부를 떼우죠. 규제 지역 LTV 40%, 뭐 전세도 그렇죠. 한도 제한, 뭐 이런 4억 원 한도 제한,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되냐면 627 대책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이제 15 대책이 딱 됐는데 LTV 40%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원래 DSR 때문에 네. 원하는 만큼 대출이 원래 안 나왔어요. 근데 LTV 40%를 막은 순간 DSR과 LTV가 결합하면서 원하는 한도가 더 안 나오게 되잖아요. 더 안 나오죠. 6억 원은 차치하고 사실은 4억 원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10억 원짜리 살 때 LTV 40% 규제 받으면 4억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새로 내놓은 대책이 기존에 내놨던 대책을 잡아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정책 신뢰도에 손상이 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할 때는 기존에 내가 내놨던 대책들과 일맥상통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규제 지역,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해제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들도 사실은 지금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더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아팠죠. 그렇죠. 연체 서울시가 좀 아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거 해제해서 문제가 커지면 예, 그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정은 못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해제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뭐 푼다고 할지언정 그 풀고 나서 후폭풍을 누가 책임질 건데 예.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해져 그렇죠.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구도 결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네. 미래에 닥칠 거가 확신이 안 서거든요. 네. 이렇게 해제한 다음에 거기에 풀린 게 잠깐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수요자가. 그러면 갑자기 글로 쏠리는 문제. 네. 수요가. 그럼 거기서 또 가격이 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풀자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절대 안 묶을 각오로 풀면 모를까. 그렇죠. 풀고 나서 다시 잡으면 진짜 그거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가 한번 했죠. 그 만약에 푼다고 가정하면 예. 당연히 이제 뭐 대규모로 묶었기 때문에 소수만 풀어주는 게 정치적인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푼다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렇게 고가권이 아닌 동네, 뭐 수원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일부러 뭐 먼저 묶었다 하는 그런 네. 동네들, 이런 데들 뭐 일부 좀 풀어준다고 가정하면 그런 데로 바로 쏠릴까요? 아니면 거기는 조금 그래도 그냥 토지 안쪽으로 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으로 갈까요? 그 쏠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출 규제할 때랑 비슷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 정도인데 네, 조금 지나면 이거보다 더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올 것 같으면 서두르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지역을 해제했어. 그럼 이제 수요자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겁니다. 네, 저게 조금 움직이면 또 지정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원래 대기하던 수요 있을 거 아니에요. 학습 효과가 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못 사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또 지정할까봐. 네, 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다시 규제받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풀었다가 다시 묶어버리면 이제는 진짜 토어제는 못 풀겠네. 이제는 정말 못 푸는 상황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남 3구는 이제 영원히 못 푼다. 네. 그런 것처럼 한번 규제를 도입했는데 규제를 하는 것 자체의 행동은 가능하나 푸는 행동은 네. 예, 누구도 쉽지 않다. 예. 그 지금 규제를 묶은 지역들도 상승세가 막 꽤 높은 지역들도 많은데 뭐 예, 분당 뭐 맞아요.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주 시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이 어떤 의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새롭게 지정됐잖아요. 네. 점점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커지고 있어요. 더 커지고 있고 광명도 지금 주간 단위로 0.4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0.4. 네, 과천은 한 0.5 가까이로 가고 한 있습니다. 20% 이상 상승률이네. 연간으로 그렇죠. 치면. 예, 물론 그렇긴 한데 뭐 이제 단순 월로 계산은. 보면 한 1, 2% 정도 오르는데 그렇게 보면 규제한 지역도 오르고 네.
규제의 경계점에 위치한 곳은 풍선 효과를 맞이하고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진퇴양난이죠.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오르는 지역들의 어떤 이유나 뭐 공통점 같은 건 좀 뭐로 보세요? 공통점은 똘똘하냐 안 하냐입니다. 그러니까 똘똘하다의 의미는 뭐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다주택자들 규제하면서 근데 현재는 전국구 자금 수요가 똘똘한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핵심지에 쏠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이라는 건 공식적인 금융, 1금융을 해서 이제 규제를 하거나 저축은행 이런 데서 2금융에서 규제를 하는 건데 전국구 자금 수요는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가 통장에 현금이 많아서 들어오는 수요. 근데 이 핵심은 그래서 그럼 똘똘한 게 세상에 맞냐의 문제겠죠. 네. 찾아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광명이 똘똘해, 금천구가 똘똘해, 구로구가 똘똘해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난 광명이 좋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도 외곽지에 해당되는 곳들은 덜어 경기권이 더 선호지역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라고 무조건 똘똘한 지역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속가내다 보면 핵심지라는 곳들은 결국은 이 전국 단위에서 자금 수요가 들어오는 걸 커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분명히 줄었는데 나오는 물건이 거래되는 건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오려는 수요가 이렇게 우리가 차단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요만 차단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가끔은 미래 수요가 앞당기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3년 뒤에 내 집 마련해야지. 근데 똘똘한데 계속 막으면 좀 앞당겨야겠다. 이럴 수 있죠. 원래 자금이 있던 수요입니다. 반면에 원래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탈락.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매물 잠김이죠. 똘똘한 지역에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는데 이 매물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동이 금지됐죠. 어떤 의미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1주택자가 팔고 가면 LTV 40%니까 쉽게 이동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똘똘한 거면 그냥 여기 계속 살자. 눌러 앉는 거죠. 매물 잠김. 수요는 미래 수요도 끌어오고 현재 수요는 일부 탈락했으나 똘똘한 거 하나를 두고 경쟁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 초과 국면이 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매물이 많이 나올 때 이제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는데 매물 잠기고 수요도 잠겼습니다. 근데 잠기고 잠기다 보니까 결과는 수요 초과일 수 있는 거죠. 예, 거래가 안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갭 투자가 된다면은 그래 뭐 투자성만 보고 좀 일부러 전략적으로 사자 이런 게 되는데 이제는 토지에 뭐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정말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미 비싸졌더라도 좋은 동네 가서 그냥 제대로 된 거 사자. 약간 맞아요. 이런 마음도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핵심 저변은 그겁니다. 하나를 살 때 엄청 신중해야 되냐 아니냐의 문제죠. 근데 점점 더 신중함을 요구하잖아요. 하나 너 살 거야? 신중하게 살아. 대출 안 해줄 거야. 너 하나 사면 이제 세금도 중과할지 몰라. 못 옮긴다. 계속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를 살 때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똘똘한 집 한 채로 이행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매물도 잠겨 있는 이슈가 같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내년에도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집을 이제 발간하잖아요. 발간할 때 이제 내년 전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2026년을 전망할 때 2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전망할 때 공급 절벽이 키워드였습니다. 네. 근데 웬걸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절벽이 2개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절벽, 두 번째는 대출 절벽입니다. 대출을 더 안 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절벽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매물 잠김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죠. 정부도 안 도와주고 친인척이 도와주면 좋죠. 네. 가족이 도와주면 좋죠. 지인도 못 도와줘요. 워낙에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 입자도 못 도와줘요. 네. 갭 투자가 차단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알아서 틈새를 잘 돌파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다, 뭐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혹은 1금융권에서 뭐 담보가치를 좀 더 줘서, 혹은 소득 기반이 높으면 잘 쳐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일괄해서 6억 원이니까, 네. 혹은 LTV 40% 일괄해버리니까 안 도와주죠. 은행도 안 도와주고, 정부도 안 도와주고, 지인은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잘 살아. 됩니다. 각자 네. 도생이다. 그래서 내년 키워드는 이렇게 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라는 제도, 우리가 갭 투자를 차단하고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를 거주하면 집값이 잡힌다라는 전제가 저는 안 나옵니다. 네. 이유는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자,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데는 서울입니다. 전세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낮아요. 그러면 지방은 몇 프로냐? 그러니까 서울은 한 50% 됩니다. 지방은 한 70%, 80%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값을 자극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 지방이 살아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물론 이제 사용가치, 투자가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서울은 전세가율이 이미 갭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10억 원짜리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도 5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무자본으로 이제 갭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후순위 대출도 이제 거의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전세를 찍어 누르면 그게 집값이 잡힐 수 있다라는 전제가 안 나오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혹시 이게 또 뭔가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국내에만 있잖아요. 네. 네, 해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해외엔 전세가 없는 거죠. 전세라는 제도가. 근데 집값이 싸냐? 이걸 보면 서울이나 네. 해외 뭐 도심지 다른 나라 집값이나 비싸죠. 똑같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원인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이렇게 쭉 찍어 누르면서 요구하는 건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걸 찍어 누를 거야. 그래서 이걸 월세화로 이행시키죠. 근데 이 월세 값이 그러면 빠지면 같이 빠질 텐데 월세는 급등 중이죠.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옵니다. 전세가 원인 중에 하나로서 자극을 하긴 합니다. 매매를.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전세 때문은 아니다 정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좀 집값을 또 자극하는 거죠. 결국은 월세가 올라서 주거비가 늘어나면 그게 또 집값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는 원리금, 이자, 그리고 내가 월세로 집주인에게 내는 그 돈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비슷비슷해지거나 원리금 내는 게 좀 더 많이 낼 거예요. 대신 장점은 있죠. 내 집에 거주하니까 이사 비용이 안 그렇죠. 들죠. 중개보수도 추가로 들 게 없죠. 인테리어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점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장기 계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 안정성이 있으니까 뭐 교육 이런 데서도 좀 유리가 하고 직장 출퇴근할 때도 고정적이니까 유리하죠. 그런 이제 정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금 더 그 값어치, 그러니까 원리금을 더 내더라도 월세 내는 것보단 당연히 자기 집에서 대출 이자 원리금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당분간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